네, 지금까지 1910년대를 봤다면 이제는 1920년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920년도의 통치 방식은요. 문화통치예요. 문화통치. 이 문자가 글월문이거든요. 글월문. 그래서 너희들의 뭔가 문화를 존중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데요. 저는 외우기 쉽게 글월문으로 외웠어요. 글월문.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문화통치는 그럴 수 있지. 글월문. 뭔가 일본이 그럴 수 있지. 그거 해. 라고 하는 통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럴 수 없어. 아니야.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이때 20년대 통치 방식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럴 수 있지, 아니 이렇게 했냐면 일본이 겉으로는요. 이 문화 통치 때 우리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라고 해놓고 속으로 아니야. 못해. 라고 하는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문화통치라고 말하기보다는 기만통치 같아요. 우리를 기만했던 정책을 했거든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총독이 무관 출신만 할 수 있었는데 아이 그래? 그럼 너네 총독이 무서웠어? 그럼 너희들을 총감독하는 이 사람을 문관 출신으로 바꿔줄게. 라는 거 하나.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요. 헌병경찰이 무서웠어? 그래. 그러면 보통경찰로 바꿔줄게. 보통경찰로 바꿨고요. 그리고 너네 의견 얘기하고 싶었어? 그래. 너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자유를 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기만통치냐면요. 실질적으로 문관이 임명된 적 한 명도 없었고요. 이 보통경찰이 있었다고, 보통경찰로 바꿨다고 했지만 그 수를 어마어마하게 늘렸어요. 그리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줘서 니네 신문도 만들어 라고 했지만 사전 검열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제에 비판적인 내용이 있으면 없애버리고 막 뭉개버리고 막 이렇게 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줘, 뭔가 해? 라고 얘기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게 한 게 없었죠. 약간 이게 그래서 기만통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요. 이때는 20년대에 아주 중요한 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법이 뭐냐? 바로 치안유지법이 생겨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1920년대부터는 새로운 계열인 사회주의자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사회주의자나 사회주의 단체를 억압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을 해석해보면 안전하게 다스리도록 유지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눈에 봤을 때 조금도 어떤 행동이 안전해 보이지 않으면 그거는 이 법에 어긋나는 거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안전을 유지하는데 너네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회주의자들을 막 탄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법을 통해서 독립운동가들을 굉장히 많이 탄압을 해요. 독립군의 활동이 안전을 유지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치안유지법을 활용해서 원래는 사회주의자 단체, 사회주의자들을 억압하려고 했지만 독립운동가들을 굉장히 많이 탄압했다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되면서 이런 게 있어요. 무슨 법, 무슨 령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무슨 법, 뭐 치안유지법, 국가총동원법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일본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도 적용되고 조선에도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무슨 령, 회사령, 산림령에서 무슨 령으로 끝나는 거는 오직 조선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면 조금 공부하기가 쉽고 외우기가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이렇게 통치 방식을 바꾸고 그럼 이제 또 돈 벌어야 되죠? 삥 뜯어야 되죠? 그래서 뭘 삥 뜯어야 되지? 토지는 다 뺏었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삥 뜯어야 할 게 생깁니다. 뭐냐? 바로 우리가 먹는 쌀을 삥 뜯기 시작합니다.
네, 자, 이게 뭐냐면, 이 산미증식계획이라는데요. 한문을 풀었으면, 쌀, 미,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쌀을 생산하는데 증식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산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 1차 세계대전 이후잖아요. 일본도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고, 그렇기 때문에 막상 돌아오니까, 헐, 밥 먹을 게 없네. 전쟁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는데, 플러스 일본의 공업화가 지속되고 있었어요. 공업화 도시화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일본이 이제 많이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 쌀 폭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쌀이 부족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쌀을 일본에 가져가야 되는데 그 쌀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그 생산한 것을 다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산미 증식 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쌀을 늘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수리시설도 확충하고 품종도 개량하고 땅도 막 개간하고 다 농사짓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면 굉장히 많은 증산, 쌀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다라는 거죠. 증산량, 쌀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양만 가져간 게 아니라 증산량보다 예를 들어서 늘어난 양이 100이라고 하면 일본으로 가져간 양은 200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는 것까지 다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산미증식 계획으로 쌀이 늘어난 건 맞지만 증산량, 늘어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유출했다라는 거죠. 플러스 더 문제점은 뭐냐면 이렇게 쌀을 늘리는데 돈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 수리시설 만들고 토지 개간하고 품종 개량하고 뭐 비료하고 이런 거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증산하는데 들었던 이 비용들을 이 증산할 때 드는 비용들을 누구한테 내라고 했을까요? 네, 조선 농민들한테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농민들의 삶이 궁핍화되지고 진짜 그지 같아서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주와 연해주로 많이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주를 하기도 해요. 제가 증조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할머니 이야기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어떻게 보면 산 증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계셨을 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할머니, 이 일제강점기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고 여쭤봤는데 저는 막 순사가 무서웠다거나 막 그런 거를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증산 비용이 너무 무섭다고 했어요. 수리조합 비용이 너무 무섭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농사를 해서 막 이렇게 증산하느라고 생겨난 돈을 사람들한테 무지막지하게 뜯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년대는 굉장히 너무 이런 문제로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일본은 완성했어요. 이제 일본의 자본이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 이제 일본의 자본이 완성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공장을 돌려서 물건을 만들 수 있고 생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조선에 갖다 팔고 싶은데 맨날 일본 사람들이 가서 조선 총독부에 회사 세울게요. 허가 받으려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년대에는 허가제가 아니라 그냥 신고만 하면 회사를 세울 수 있는 신고제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왕 파는 거 일본의 물건이 조선의 물건보다 더 잘 팔려야 되니까 뭐를 하냐면 관세를 폐지해요. 세금을 받지 않아요. 똑같은 핸드폰, 아이폰이 있어요. 똑같은 건데 조선 거는, 한국 거는 100만 원이고 일본 거는 50만 원이라면 돈이 없고 뭐가 없으니까 이 50만 원 걸 사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일본 기업과 일본 자본의 침투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뭔가 10년대는 단순히 1차원적으로 무서웠다라는 느낌이라면 20년대는 굉장히 뭔가 좀 기만당한 느낌이에요. 일본이 이런 문화 통치를 했던 이유는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민족을 분열시키고 누군가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뭔가 친일파로 만들고 민족을 분열시키고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을 막고 친일파를 양성하려고 하는 굉장히 기만적인 통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우린 참지 않아요. 이렇게 기만 정책이 지속되고 있었을 때 우리는 저항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10년대 그 외우기 힘들어했던 여러 독립군 단체들이 드디어 힘을 발하기 시작하는데요. 20년대의 많은 저항운동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저항해야죠. 20년대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국내에서는요. 이렇게 회사령으로 일본의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떤 저항운동이 생겨나냐면요. 실력 양성운동 중에 하나로 물산 장려운동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야, 일본 거 쓰지 말자. 우리 거 우리가 만들어서 쓰자. 우리 실력 있잖아. 우리 실력 키워가지고 우리 물건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쓰자 라고 하는 물산 장려 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중들도 이제는 3.1운동 한번 해봤잖아요. 아, 우리가 이렇게 똘똘 뭉치면 힘을 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자랑스러운 학생들이 60만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렇게 해서 대중들의 어떤 독립을 위한 운동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대중들도 우리의 독립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그래,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쳐야 돼. 우리 서로 가진 이념 가지고 싸우지 말자라는 의미로 비타협정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연합한 신간회라는 단체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생겨났는지 알겠죠? 20년대 이런 분위기 덕분에 이제 이렇게 생겨나요. 그리고 의열단은 엄청난 의열투쟁, 막 이런 것들 진짜 영화의 단골 소재잖아요. 엄청난 의열투쟁으로 우리가 진짜 니네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있고 우리 이렇게 나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힘 키우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속상한 내용이 있어요. 뭐가 속상하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사정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처음에 이제 잘했는데 독립을 하기 위한 방법이 많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독립을 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것만 했다는 게 아니라 많은 방법들 중에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뭐를 선택했냐면 외교론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뭔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외교적인 걸 해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외교론에 대한 성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승만이 국제연맹한테 우리 뭔가 좀 도와줘라고 청원한 사실이 이제 조금 알려지게 되면서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진짜 이 외교론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약간 의견 충돌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의 방법을 둘러싸고 조금 대립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23년에 국민대표회의라는 것을 개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 좀 회의해가지고 좀 결정 내자 이렇게 해서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게 잘 이게 좀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뿔뿔이 흩어졌고 그래서 약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약간 와해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생겨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20년대 일본이 이렇게 문화 통치를 했고 기만 정치를 했을 때 우리의 저항 운동도 끊임없이 더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3.1운동의 영향으로 그래 우리가 저항하고 모하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용기와 그리고 뭔가 일본이 조금 숨통을 틔워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때 더 많은 저항 운동이 이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등장했던 흐름과 맞게 우리가 이념을 통합하자라는 신간회까지 결성이 됐는데 마음 아프게도 독립운동을 해야 하는 다양한 방법을 둘러싸고 약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힘이 약화되는 과정까지도 배웠습니다. 한편 대회에서의 대회에서 독립전쟁이 진짜 어마어마했는데요. 독립군 투쟁이 어마어마했는데요. 우리가 막 외우기 힘들어하는 단체들이 이제 나오죠. 군대는 왜 이렇게 많고, 이름은 왜 이렇게 비슷하고. 하지만 그 독립운동가 단체들이 이제는 많은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투쟁의 흐름을 잠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20년대 투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 시작이 우리 얼마 전인가? 아무튼 영화로도 굉장히 핫했었던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봉오동 전투예요. 봉오동 전투. 이 봉오동 전투에서 굉장히 활약했던 장군과 군대 부대가 있는데요. 바로 홍범도 장군과 이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
대한 독립군이 이제 활약을 하게 됩니다. 대한 독립군이 활약하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게 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 잡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중국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으킨 사건이 훈춘 사건이에요. 훈춘 사건이라는 걸 이용해서 뭔가 그 중국 애들이 일본한테 시비 건 것처럼 해서 우리가 얘네들 잡으러 간다라는 느낌으로 약간 합법적으로다가 이거 사건을 일으켜서 이 봉오동 전투를 일으켰던 이 독립군들을 막 잡으러 가요. 우리가 이 소식을 딱 들은 거죠. 여기 있으면 잡히겠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내려가냐면 김좌진 장군이 이렇게 활약하고 있었던 청산리 그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한독립군은 청산리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일어난 전투가 우리가 잘 아는 청산리 전투죠. 청산리 전투. 이 독립운동가들도 같이 이렇게 내려왔고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김좌진 장군이 뭐를 이끌었어요? 네, 북로군정서를. 김좌진 장군이 북로군정서를 이끌고 이 청산리 전투에서 엄청나게 승리를 하게 되죠. 근데 우리 공부하시다가 낚이시면 안 되는 게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만 여기서 활약한 게 아니라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과 더 많은 군대들도 함께 협력해서 여기서 엄청나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이제 일본이 완전 화가 났다, 그죠? 왜냐면 봉오동 전투에서도 한번 확 패배했는데 이제 못 잡고 청산리 전투에서도 완전히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렇게 패배를 하게 되니까 일본이 이제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나 봐요. 왜 그러지? 뭐지? 왜 졌지? 우리가 왜 졌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딱 발견한 게 뭐였냐면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굉장히 기동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볍게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면요. 총칼만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잖아요. 사람이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총칼 대신에 가마솥을 지고 갑니다. 가마솥을 지고 가고 누구는 쌀을 지고 가요. 근데 가마솥 무게 엄청 무겁죠. 식재료 엄청 무겁죠. 그런 것들을 지고 갑니다. 그런 걸 지고 다니면 막 뛰고 전쟁을 하는 게 조금 어렵죠. 네, 조금 힘들죠. 뭔가 배고파서 밥 지으려고 하면 연기 때문에 곧장 들통나고 약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립군들을 딱 보니까 가마솥 안 들고 총 안 들고 막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쟤는 밥도 안 먹나? 뭐지? 왜 이렇게 잘 자고 잘 먹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니까 글쎄 이들이 활약했던 이 간도 주변에서 간도 주민들이 야 저기서 투쟁 일어난대 전쟁 일어난대 라고 하면 빨리 같은 걸 해가지고 싸우고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입에 넣어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다가 중간에 밥하지 않아도 돼요. 또 너무 힘들고 배고프면 그냥 독립군들이 간도에 있는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잠도 재워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이렇게 해서 금방금방 체력도 회복했고 또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무거운 가마솥을 내려놓고 기동성 있게 잘 뛸 수 있게 된 거죠. 이거를 눈치챈 일본이 끔찍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냐면요. 바로 그래? 간도 사람들이 그래? 그랬어? 그럼 그 씨를 잘라버려야지 라고 하면서 간도 참변을 일으킵니다. 이 간도에 있는 조선인들을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간도 참변. 이게 영화 암살에서도 그 전지현 씨가 말하거든요. 자기 부모님이 이때 다 죽었다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아니까 독립군들이 그만 여기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여러 독립군 부대를 일단 통합합니다. 어떻게 통합하냐면요. 대한 독립군 단. 대한 독립군단으로 일단 통합을 하고 러시아에서 뭔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러시아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딱 러시아에 갔는데 여기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야 너네 무장 해제하고 러시아 군으로 들어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거부를 했고 여기서 비참한 일인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죠.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희생당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진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만주로 돌아온 독립운동가들은 생각해요. 독립군들은 우리가 똘똘 뭉쳐야겠다. 그래서 3부가 성립하게 됩니다. 3부가 만들어져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3부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런 분위기를 일본이 보고 생각한 거예요. 쟤네 힘 합치고 있네?
그러다가 더 세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중국과 협정을 하나 맺는데요. 그것이 바로 미스야 협정입니다. 이 협정이 뭐냐면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다가 일본에 넘기면 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에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조금이라도 독립운동가나 뭔가 조선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 잡아다가 다 넘겨버리니까 막 이제 주변에 다 적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합쳐야 되는 건 아닐까? 3부보다 3개보다 더 합쳐야 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 3부도 너무 많아. 이것도 통합하자. 라고 하는 3부 통합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20년대 일본의 문화통치라는 기만통치 하에서 국내에서는 이런 많은 저항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국내에서는. 자, 그리고 한편으로 국외에서는 그 많이 이제 연습하고 훈련했던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봉오동 전투부터 청산리 전투부터 그리고 참변을 당해서 우리가 러시아로 이주했지만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어서 뭐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까지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겨운 20년대는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 힘들지만 뭔가 우리가 계속 저항하려고 했죠. 그런데 엄청난 혼란이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됩니다. 네, 이제는 어떤 혼란이 찾아왔냐? 1930년대에 엄청난 혼란, 네, 대규모 혼란, 바로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공황장애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공황장애, 그 뭔가 두렵고 어지럽고 어떡하지? 막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데 거기 앞에 큰 대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엄청 힘든 상황.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 일본이 위기를 맞았는데요. 이게 일본만 맞은 게 아니라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 경제 대공황의 직격탄을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에 받아들였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잘못됐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이 다 떨어지고 쓸 돈이 없어요. 생활비가 없어요. 용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뭔가 알바를 하거나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둑질을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극복했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하냐? 바로 전쟁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극복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어떤 전쟁을 일으켰냐면요. 이때 일본이 일으켰던 대표적인 전쟁은 바로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분쟁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크게 보는데요. 이런 전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일본은 1931년에 막 전쟁을 확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일본이 전쟁에 딱 시작을 했으니까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고 싶어요. 동원하고 싶은데 조선인한테 야, 싸워줘 우리를 위해서 라고 총과 칼을 줬는데 이 총과 칼이 일본을 향해 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 나는 일본이 제일 짜증나는데? 일본 향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아, 일단 세뇌시키자. 일단 얘네들을 일본인인 것처럼 일본을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얘네들을 세뇌시키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통치 방식이 생겨나냐? 1930년대는 바로 민족 말살 통치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 민족성을 그냥 다 말살해버리자. 민족성을 다 말살해버리고 얘네를 세뇌시키자. 뭐인 것처럼 얘네들이 황제국가, 즉 일본의 국가의 백성인 것처럼 지들이 스스로 일본 제국, 한국의 백성인 것처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민족성을 다 말살시키자, 세뇌시키자라는 정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름도 바꾸게 하고 신사참배하게 하고 한국신민서사시를 암송하게 하고요. 궁성요배하게 하고요. 이때 다 나온 거예요. 우리 부모님한테 혹시 여쭤보거나 아니면 혹시 본인이 국민학교 출신이신 분인데 국민학교? 이 국민학교도 사실 일제의 잔재였는데요. 국민학교가 뭐냐면 한국신민학교예요. 국민학교. 그러니까 학교에서까지도 그렇게 세뇌를 시킨 거죠. 어딜 가든. 조선을 뭘로 삼냐? 병창기지화해요. 병창기지화라는 건 뭐냐면 군사 창고예요. 한마디로 하면. 즉 조선을 군사 창고로 활용하는 거예요. 일본이 싸우기 위한 군사 창고로. 이렇게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약간 전쟁 초반이었는데요. 이제는 이 일본의 전쟁이 극에 달라요. 완전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절정에 이르게 되니까 이제 세뇌고 나발이고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무조건 다 이제 가져와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일본이 법을 만들고 38년에 법을 만들어요. 절정에 이르르니까 국가에서 총 다 동원할 거야.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할 거야. 라고 하는 국가 총 동원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사람 자원, 그리고 물적 자원을 다 수탈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불쾌한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일들인 강제징용, 강제징병, 위안부 이런 일들이 이때 이루어졌던 거고요. 물적 자원이라고 해서 강제 공출, 그리고 우리한테 대려 식량을 배급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녹그릇과 숟가락까지 다 가져가서 녹여가지고 무기 만드는데 사용하는, 이렇게 전쟁에 이제 완전히 미쳐서 날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으로 일본이 위기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선택했다. 전쟁을 해야 돼서 조선인들을 끌어들이고 싶은데 조선인들이 제대로 싸워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의 민족을 말살해버리는 그런 통치인 세뇌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을 군사 창고로도 활용하고 우리를 마치 일본 제국의 식민으로 딱 인식하게끔 그런 정책을 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극에 치달자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구마구 사람들을 동원해야 하니까 국가 총동원법이라는 걸 활용해서 우리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모두 수탈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30년대와 40년대의 어떤 특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저항의 물결도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20년대와 30년대 저항의 가장 큰 특징은요, 연합에 있는데요. 만주사변으로 인해서 중국이 확인해요. 아, 진짜 우리의 적은 일본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대에는 미스의 협정으로 일본과 힘을 합쳐가지고 독립군들을 잡았다면 이제는 알게 되고 아, 아니다. 적은 일본이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되냐. 독립군과 중국군의 연합이 시작되게 됩니다. 즉, 연합을 하게 돼요. 누구와? 중국군과. 중국군과 연합을 해서 싸운다. 이것이 20, 30년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더불어서 이때 바로 나오죠.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그 활약, 엄청난 활약이 등장하게 되죠. 이런 활약으로 중국 국민당이 더 우리의 어떤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금 한국 광복군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본격적으로 독립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일본이 패망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도 힘을 많이 키웠고 우리도 국제적으로 세계적인 무대에서 우리 힘을 보여주면서 활동하고 있고 이제는 우리 힘으로 다시 나라를 되찾자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눈치도 없게 일본이 갑작스럽게 패망을 해요. 일본의 갑작스러운 패망으로 일본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게 되고 우리는 갑자기 광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물론 광복은 너무 기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온전한 힘으로 광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후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더 아픈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 흐름은 현대사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는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제강점기 흐름 파트를 잘 보셨나요? 공부하시기 전에 세부적인 내용 외우기 전에 이게 왜 여기서 이렇게 독립단체가 많이 만들어진 거야 외우기 힘들어 라고 하시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서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론 활동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론 활동이 있는 거구나를 이해하시는 그런 영상 중에 하나로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